네, 반갑습니다. 자, 드디어 또 5월달 기출문제 시즌이 돌아왔는데요. 일단 오늘이 이제 5월 10일 이렇게 또 개강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 5월달 기출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갈 것인지 간단하게 한 20분 내외 정도 말씀드리고 잠깐 쉬었다가 실제로 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출 분석 및 기출 변형이다라고 제가 제목을 붙여놨는데요. 기존에 제가 이제 쓰던 이름이 그래서 기변하라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썼는데, 일단 기변하라는 이름은 그대로 역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기출을 보실 때 과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생각도 있어야 되고요. 기출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앞으로 나올 문제를 예상할지를 생각하자는 의미에서 기출 변형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는 이 기출 변형이라는 것은 그대로 가져가되, 다만 선생님들이 받아보시는 변형 문제는 모의고사라는 이름으로 받아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 첫 주만 제외하고요, 매주 이제 모의고사를 보시게 될 건데 3, 4월 달처럼 미니 모의고사라는 형태로 받아보실 거고요. 지금 현재 제가 결론 내린 것은 다음 주에 첫 미니 모의고사 기출 변형을 볼 거잖아요. 그때는 A형 형태로 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미니 모의고사를 보면 B형 형태로 볼 거고요. 그래서 A형, B형, A형, B형 이렇게 돌아가는 형태로 맞추어서 모의고사를 낼 겁니다. 일단 첫 주 배운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과연 이제 A형의 13문제를 다 맞출 수 있을지가 고민거리이긴 하지만, 일단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이 된다는 걸 생각을 하시면서 이 기출 변형이라는 이름을 한번 떠올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다만 제가 조금 넣어둔 건 뭐냐 하면, 기출 분석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겪어본 분들은 괜찮은데요.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기출 분석을 어떻게 생각을 하시느냐 하면, 기출을 보고 이게 이 답이구나, 이거를 자기가 아는 것으로 생각하고 지나가는 경우가 제법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나눠보면 저는 기출을 다 받고 기출의 답이 뭔지도 아는데 실제 시험 문제는 안 풀어집니다. 어떻게 된 건가?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출을 보고 기출의 답을 아는 게 과연 기출 분석을 한 것이냐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절대로 아니다. 그러니까 답을 아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쉽게 뭐 주변에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을 구하는 것이 기출 분석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기출 분석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과연 출제자분들은, 교수님들은 어떤 생각으로 이 문제를 만들었을까? 그 다음에 어느 단원에서 과연 그 문제를 낼만 했나? 뭐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질문이 무엇을 묻는지를 첫 번째 파악하는 게 필요하고요. 특히 3년 정도, 그러니까 2023, 22, 21, 요 최근의 기출들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무엇을 묻는지 아는데 틀린 분들이 있고요. 근데 실제로 보시면 아예 질문의 포인트를 잘못 잡아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답을 썼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답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뭐냐 하면 질문을 모른다는 얘기죠. 질문이 A 부분을 묻는지 B 부분을 묻는지가 판단이 안 섰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엉뚱한 답을 쓰는 거죠. 그래서 기출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그 질문이 무엇인지를 잘 보는 연습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출제자가 어떤 생각에서 그 질문을 했는지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두 가지 얘기는 결국은 요 한마디로 요약이 되는 거죠. 실제로 기출을 보실 때는 그래서 출제자처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와인버그가 얘기한 거는 역사가처럼 생각하는 것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시험 문제를 대할 때는 출제자처럼 생각하는 습관들을 들여두시면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고, 그래서 이 단원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점수를 갈라서 합부를 가리기 위한 문제인지가 파악이 됩니다. 그러면 과감하게 합부를 가리기 위한 한두 문제는 버릴 수가 있죠. 그러면 기본에 더 충실할 수가 있고요. 기본에 더 충실했을 때 점수가 더 확실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에 충실하면 합부를 가리기 위한 이상한 문제조차도
보실 수 있게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 이상한 문제에 집중을 하시면 합불에는 거리가 멀어집니다. 그래서 오히려 합격이 잘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제자처럼 계속 생각하시는 것이 이 기출 분석의 핵심이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왜 이런 문제 냈는지, 그 다음에 어떤 생각에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하는 습관을 꼭 들여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기출 분석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여기에 기반하면 무엇이 나올 수가 있느냐 하면 예상이 가능하게 되고요. 기출 변형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정확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기반 하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은 일단 5, 6월 달, 올해 같은 경우는 저한테 이제 어떤 강의를 들었으면 좋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한테는요, 일단 3, 4월을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3, 4월은 올해는 꼭 들으셔야 되는 강의로 제 나름대로 구성을 했고, 그래서 이 내용이 지속적으로 기억에 남으실 때 시험에서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갈 거라고 3월 달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로 그렇게 길을 만들어 갈 겁니다. 그래서 3, 4월 달에 했었던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나오게끔 끊임없이 길을 파고 출제자분들이 어쩔 수 없이 제 3, 4월 강의를 듣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문제를 낼 수밖에 없게끔 유도를 할 겁니다. 그 유도하는 첫 시간이 바로 5, 6월 달 강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제 문제가 들어가는 것은 7월부터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많은 쌤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모의고사 부분에서 적중률이 높은 것은 그래서 5, 6월 달 강의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5, 6월 달부터 들어오시기도 하는데요. 올해는 저 나름대로는 3월부터 실제로 강의를 들으셔야만 좀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게끔 계속 길을 파고 출제자분들을 유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금방 얘기한 것처럼 5, 6월 달부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단기간 내에 점수를 향상시키는 데는 분명히 이 5, 6월 달 강의가 분명히 효과는 있습니다. 근데 단기간 내에 점수를 올린다는 것은요, 잘못하면 기반이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커스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로 멈출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점수 향상 폭이나, 더 중요한 것은 향상 폭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점수를 향상시키는 기반이 튼튼해지느냐의 차이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5, 6월 달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풀어보시면 분명히 9월, 10월, 11월 지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접하게 되는 11월 달 문제에 적중은 하게 된다는 건 올해 한 번 더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단기간에 점수를 올리는 데는 분명히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드리고, 이걸 더 확실하고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3, 4월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끊임없이 그걸 가지고 계속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들보다 좀 더 우월한 점수를 가지실 겁니다. 그렇게 이제 3, 4월 걸 연계시켜서 이걸 한번 봐두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3, 4월 달에는 미니 모의고사를 가지고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지를 파악을 했지만, 일단 지금부터는 5월부터는 기출문제를 통해서 이미 답안을 어떻게 쓰는지 다시 한번 더 보겠죠. 그래서 이 답안 서술 방법을 파악하는 것에 좀 더 또 집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역시 최근에 3개년 동안의 문제를 보면 약간의 편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스시오라고 했는데 기입형이 아닌 형태들이 있죠. 단어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지금 뭐 언뜻 생각나는 것은 올해 임용시험 문제에서 설명 중에서 인과적 설명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다시 생각을 해보면 인과적 설명이라고 쓰신 분은 점수를 못 받았다는 겁니다. 인과적 설명이 무엇인지를 서술하면서 써야 되는 거였죠. 그러니까 그런 식의 형식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이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답안을 서술할지를 고민하는 시간이 이 5, 6월 달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걸 실제로 적용하는 시간이다라고 한번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출제자의 눈을 가지게 되면 선생님들 스스로도 예상 문제를 실질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문제를 내지 않더라도 개인이나 혹은 스터디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 가시는 습관도 들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제가 조금 주의를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선생님들이 스터디를 할 때 문제를 만든다는 얘기를 듣는데, 그러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문제 만드는데
두세 시간 걸리더라.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더라는 거죠. 실제로 그래서 문제를 성의 있게 만들려면 몇 시간이 걸리죠. 왜냐하면 문제를 만들고 스스로 답이 그게 되는지 다시 확인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오답이 없는지 또 확인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러다 보면 실제로 한 문제를 가지고 두세 시간 걸리게 되는데, 그렇게 시간을 투자하는 건 저는 좀 아깝다는 생각입니다. 그럴 바에는 그 시간에 좀 더 기본에 충실해서 내용을 습취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 만드는 시간은 저한테 그냥 넘겨주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예상 주제들을 파악하는 습관은 들여두시면 좋겠습니다. 그걸 문제로 직접 만드느냐 하는 문제는 저는 조금은 선생님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 시간이 아깝다. 라는 말씀 드리고요. 역시 그거는 개인의 선택 문제로 한번 돌려봅니다. 그 다음에 일단 3, 4월 달에는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세계사 부분에서 교과서를 정말 간단하게 봤죠. 역시 같은 교과서를 보게 될 건데요. 3, 4월 달에 드렸던 교과서가 아닙니다. 주로 이제 사료 위주가 될 거고, 그 다음에 2009 개정도 내용이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과서를 5월 달에 보게 될 겁니다. 일단 이 교과서는 매주 본다는 형식을 취하긴 취할 건데, 일단 이거는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약간 오락가락 할 수 있다는 것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교과서 안 하나요? 이런 질문 미리 안 하시도록. 하긴 합니다. 하긴 하는데 상황이나 조금 전체 진도에 맞추어서 적절하게 제가 집어넣어서 할 거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그리고 교과서는 하게 되면 항상 어쨌든 금요일 날 진행을 한다는 것만 미리 한번 얘기를 드려 두시면 되겠고요. 이 교과서 부분을 넣어두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 2월 달에 전공서의 내용을 만약에 80이라고 본다면 3, 4월 달에 제 교재의 내용은 한 1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기본 전공서라고 하는 내용보다 제 교재의 내용이 훨씬 더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1, 2, 3, 4월의 내용을 그렇게 해왔는데, 이 기출이라는 것만 보게 되면 주제가 제가 볼 때는 100이라는 기준을 따졌을 때 50도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굉장히 주제가 적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만큼 이제 1, 2월 달에 보던 거와 3, 4월 달에 보던 것하고 비교했을 때 안 보는 내용이 늘어난다는 얘기죠. 장점은 기출에 끊임없이 나왔던 것은 핵심 주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보면서 그 출제된 영역 안에서 또 스스로가 공부하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큰 장점인데요. 단점은 뭐냐 하면 그거 외에는 안 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무엇하고 비슷하냐 하면 오늘 실제로 들어가게 될 첫 기출문제 중에서 내용 조직이 있고, 내용 조직 중에서 주제 중심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주제 중심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요, 그 주제 외에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다. 기출문제도 똑같다는 겁니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지 않은 파트는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게 되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3, 4월까지 했었던 내용이 머릿속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물론 빠져나가진 않겠죠. 분명히 머릿속에는 있지만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빠르거나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죠. 그럼 그것을 메꿔주기 위해서 저는 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냐 하면 교과서요. 그래서 교과서를 가지고 다시 한번 더 흐름을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사료를 보시면서 또 한번 전체 내용의 흐름과 핵심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주시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기출이 뭐가 나왔는지를 파악을 해보시면 실질적으로 3, 4월까지 했었던 내용이 조금씩은 더 정착되고 굳건해진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를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과 교과서 분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전체 내용과 기출의 핵심적인 주제를 본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사람의 머릿속에 들어간 기억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그 기억이 희미해지는 거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떨 때는 전혀 복습하지 않았는데 11월 달에 간혹 답이 써지기도 하죠. 뜬금없이 써지잖아요. 근데 더 답답한 건 뭐냐면 어제까지 아침까지 기억이 났는데 그 순간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사람 기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뜬금없이 갑자기 기억이 나서 문제를 맞추면 참말로 좋은 건데, 그 빈도수보다는
시험을 한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희한하게 기억 안 나는 경우의 수가 좀 더 많다는 거죠. 그러면 그걸 방지하는 게 점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는 방법은요, 끊임없이 반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혹 이제 이렇게 직강으로 오시는 쌤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만약에 하나가 아니라 만약에 노량진을 처음 오시는 분들하고 일상적인 얘기를 나누면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오늘 점심 드셨어요? 그럼 네. 뭐 먹었어요? 그러면 국밥 먹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물어보면 뭘 먹었다 그러는데 어디서 뭔지 잘 몰라요. 그리고 자기는 이런 대답들을 합니다.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밥 먹은 집이 동쪽인지 서쪽인지 북쪽인지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게 첫 주예요. 근데 2주 정도 지나면 자기가 한번 갔던 데 하고 학원의 감을 잡게 되고요. 3주 정도 되면 복잡한 골목길을 제외하고는 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방향성을 다 잡아요. 그래서 밥을 먹기 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방향성이 읽어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에 몇 분 계신데 301호라고 듣진 않았을 거고 303호라고 들었을 건데 303호가 어디지? 이걸 알고 오신 분은 없잖아요. 그냥 올라와서 호수를 보고 여기가 303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계단이 2개 있다고 쳤을 때 이 계단이 편한지 저 계단이 편한지 첫날은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이 건물 구조에서 303호가 어디 있는지를 알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가장 잘 아는 지름길로 오시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엘리베이터를 안 타도 된다는 얘기죠. 처음 오시면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저쪽 끝에서부터 하나하나 보고 오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여기 지리를 모르기 때문인 거죠. 즉 구조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문도요, 자기 전체 구조를 아실 필요가 있고 그 구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답을 빨리빨리 찾아가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하나의 단점이 생기죠. 어떤 단점이 생깁니까? 엘리베이터가 어디 있는지 서서히 까먹게 됩니다. 하지만 한 번씩 그냥 엘리베이터가 저쪽에 있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자기 위치 구조를 확인해 주면 그 구조도 알게 되고 구체적인 지식도 알게 됩니다. 공부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다는 생각입니다. 3월, 4월까지 했었던 전체 내용의 구조를 끊임없이 떠올려 주시면서 그 속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다는 것도 떠올려 주시고 그 속에서 어떤 게 주로 출제되고 있는지를 파악을 하시면 내가 지름길을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다니지 않는 길도 까먹지는 않게 되는 거고요. 노량진의 복잡한 골목길도 알면서 내가 필요한 집은 쉽게 찾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걸 모르면 빙 둘러서 가게 되죠. 제가 워낙에 길치라서 노량진 처음 왔을 때가 이제 10년 훨씬 넘었는데 그때 밥 안 먹고 오는데 20분 넘게 걸렸습니다. 가는 길을 못 찾아서 다시 노량진 쪽으로 가서 큰 길에서 이렇게 가야만 아는 거죠. 속의 길을 몰라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답은 찾는 것이지만 시간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왕이면 좁은 길까지 다 알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출하고 교과서의 내용들을 보시면서 그 판단들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판단이 스스로가 얼마나 되느냐가 자기 기억이 빠릿하게 되느냐, 희미하게 되느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희미해졌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해주시고 확실하게 잘 된다 그러면 그거는 잘 되어 있는 거니까 지나가도 되실 겁니다. 자, 이런 형태로서 일단 6월달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중요한 거는 미니 모의고사인데요. 어쨌든 3, 4월 거치면서 제가 느낀 거는요. 실제로 이게 가지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냥 형성평가라고 해서 나누어 드리고 각자 보고 각자 끝내는 형식보다 어쨌든 제가 그거를 빨간 펜으로 다시 채점을 해서 돌려드린다는 그 형식 자체도 굉장히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웠죠. 근데 그 부담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 자신들을 뭐 하게 하느냐 하면 토, 일, 월, 화 이렇게를 어쨌든 복습하게 하고 요 문제 저 쌤이 낼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파트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겁니다. 다만 그게 적중했을 수도 있고 적중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만약에 우리가 대학 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생각을 해보면 소위 족보가 있어서 그 족보만 달달 외우면 점수는 잘 받았을 수도 있는데 하필 이놈의 교수님이 성질이 못 돼서 그 족보를 무시하고 다른 문제 내면 다 점수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는 것처럼 쌤들 나름대로 예상을 하고 혹은 예상하지 않건 간에 복습을 통해서 모의고사를 봐보면 확실히 그 결과들이 조금씩은 달라진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형식 면에서 선생님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고 그 부담이 오히려 저는 좀 더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조금씩 받으면서 그걸 이겨내고 있다고 보는 거죠. 9월 달에 한 번에 받는 것보다 3월부터 서서히 받아가는 게 훨씬 더 낫지 않느냐. 그런 면에서 제가 미니 모의고사를 이렇게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 이제 부담은 어쨌든 제가 채점하는 거죠. 이게 가장 큰 부담인데 이 부분이 선생님들에게 어쨌든 가장 큰 효과를 좀 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진행하겠다는 거죠. 특히 이제 직강생들은 어쨌든 저한테 반드시 내셔야 됩니다. 안 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계속 갈굽니다. 제가 갈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그냥 옆에 계속 붙어 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러면 굉장히 큰 바의 얼굴이 옆에 있으면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제 그런 큰 바의 얼굴은 희망이기도 하지만 옆에 직접 있으면 부담이기 때문에 내실 수밖에 없고, 인강쌤들도 어쨌든 약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3, 4월에도 얘기 드렸지만 금요일 밤 11시 59분 59초까지 내셔야만 채점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내면 채점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직강쌤이나 인강쌤 상관없이 보내는 모든 분을 다 채점해서 보내드린다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한번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모든 문제에 그러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답안의 내용이 옳고 그름보다도 그것뿐만 아니라 답안 형식에서도 간혹 선생님들한테 쓰는 것을 잘 봐두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좀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어쨌든 틀리면 책에서 확인할 수도 있고 그건 다시 기억을 하면 되는데, 답안을 쓰는 형식에서 습관이 잘못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의고사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제가 끊임없이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면 기억, 니은, 디귿, 기호가 있는 부분은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냥 기억하고 나서 땡땡을 하든 콤마를 하든 넌을 하든 그냥 은 하든 문장으로 하든 상관없는데, 기호가 없는 경우에는 그냥 답만 써요. 그러면 그게 채점하시는 분들이 충실하게 이거는 이 답이구나 라고 해줄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인데 그거 없습니다. 그래서 통으로 그냥 날아갑니다. 그래서 몇 번 제가 어떤 분한테는 그걸 시도를 했는데요. 계속 그렇게 보내길래 그냥 모의고사라서 그렇게 보낸가 보다라고 해서 인강쌤은 제가 포기하는 거죠. 근데 나중에 실제로 11월 달에 그렇게 써내서 한번 당해보면 압니다. 아주 겁을 주는 얘기죠, 이거는. 맞잖아요. 그냥 1년 더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아무리 채점을 해서 한 4번 정도 했는데 계속 그 방식을 취하길래 이 쌤은 그냥 내 말을 안 듣는구나, 아니면 알지만 모의고사니까 그렇게 보내는구나라고 제가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다음부터 답이 그렇게 와도 그냥 저도 동그라미 치거나 해버리는 거죠. 근데 고민이 드는 거죠. 이걸 동그라미 쳐서 주는 게 기분이 좋을지 아니면 무엇을 쓰는지 모르는 거니까 그냥 그어서 보내야 될지가 항상 고민인 거죠. 그래서 그분 답은 어떨 땐 동그라미 했다가 어떨 땐 그었다가 이래요. 그리고 그 이유를 설명을 안 하는 거죠. 내가 한 4번 정도 했는데 그걸 무시하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11월 달에 나타납니다. 틀려보면 압니다. 그때 가서 틀려보면 그랬구나라고 하면서 다시 도전하면 됩니다. 인생은 어차피 100살까지인데요. 100살 중에 1년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 생각으로 답 계속 그렇게 쓰시면 돼요. 되겠죠? 그게 아니라면 제 말대로 꼭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호가 없으면 이게 무엇에 대한 서술인지를 꼭 표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올해 임용시험 문제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봅시다. 올해 기억나는 것 중에서 사료 비판이 나왔죠. 근데 사료 비판의 답을 사료 비판이라고 쓰면 인정 안 해주죠? 당연히 이건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죠? 아니면 그 중에서 좀 더 좁힌 걸 생각을 해봅시다. 내적 비판.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이것도 안 된다는 거 아시죠?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밖에 안 된다. 텍스트 비판. 이것만 될 건데 이렇게 답을 쓰시는 분이 있어요. 자기가 불확실해서 그럴 수도 있고 이게 습관이 들은 분들도 있다는 걸 3, 4월 거치면서 알았는데요. 내적 비판. 자, 이것을 확신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 중에서 텍스트 비판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인정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습관 들인 분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8회 모의고사에서 특히나 제가 좀 기억에 많은데요. 어떤 답을 쓰고 이것하고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근데 만에 하나 북대서양 기구라고 썼다고 칩시다. 조약은 빼고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런 실수들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인정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확실한 거 이럴 때는 하나만 쓰세요. 이해되시죠? 나토라고 쓰든지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쓰든지 둘 중에 하나가 틀려서 날아가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이해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요. 만약에 이거를 자기가 진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적 비판인지 얘가 구체적인 답인지 헷갈려. 그러면 제가 계속 얘기 드리는 방법은 뭐죠? 이렇게 해요. 이건 달라요. 이건 다릅니다. 이게 설사 틀려도 이거는 이제 채점자들이 실제 고민합니다. 이해되시죠? 만약에 내적 비판 중에서 문맥 비판이면은 엄청 고민한다는 거죠. 물론 올해 포인트는 무조건 이거였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이거였기 때문에 이것만 할 건데, 예를 들어서 금방 가로 했을 때 텍스트 비판이 있는 건 무조건 틀려요. 이해되시죠? 근데 이거는 무조건 맞죠? 선생님들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가로를 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안 쓰는 형식을 선생님들이 끊임없이 5, 6월 달에 고민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기출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다시 한 번 더 봐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용은 정말 제가 다시 얘기 드리지만 기출에 대한 답도 어디서든지 구할 수 있고 답 자체는 그냥 또 외워주면 끝나는 거지만 답안을 서술하는 형식에서 자기가 잘못 들인 습관은 잘 안 고쳐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 5, 6월 달에 확실히 좀 고쳐주시도록 부탁드리고 그것을 미니 모의고사에서 더 확실하게 한번 써서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확실하게 답이 맞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가능하면 쭉 풀어서 서술을 해 주시고 물론 답안지에서 칸을 넘었으면 안 되겠죠. 그 안에서 자기가 풀어 쓸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쓸 내용은 많은데 칸은 좁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의 글자 크기를 작게 쓰는 습관도 들여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근데 글자는 찌꼬리만한데 요만큼 한 줄만 쓴다. 그건 아무리 봐도 모양새가 이상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답안의 내용과 특히 올해는 뭐에 대해서 고민을 해달라? 형식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달라. 그게 5월달부터 시작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니 모의고사를 통해서 저한테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피드백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수업이 진행되는 얘기 다시 한 번 더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난주에 이제, 지난주라고 하면 맞나요? 지난주라고 해야죠. 수업 3, 4월 거 끝나고 나서 토요일 날 일단 대구를 갔다가 이제 참가를 했고, 일단 뭐 저명한 교수님들은 다 나왔는데 제가 인사드릴 분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냥 한 분한테만 인사드리고,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어떻게 왔냐 그러길래 제가 좀 예전에 뻥을 쳤습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교수님하고 만날 때는 내가 공무원 강사인 줄 알게끔만 했거든요. 이 강의를 하는 건 도저히 좀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면 교수님 부담스럽죠. 엄청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냥 수능 강의와 공무원 강의만 한다고 했는데 갑자기 공무원 강의하는 사람이 거기 오니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갔을 때는 내가 뭐 그냥 대학원생이니까 가도 아무 상관이 없었지만 요번에 갔을 때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길래 그래서 사실은 하고 제가 얘기를 했죠. 사실은 임용 강의를 합니다 그랬더니 막 웃어요. 그래서 이제 뭐 교수님 논문도 보고 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막 웃고 그랬는데 어쨌든 거기에 참여를 하고 나서 이런저런 또 얘기들 나누고 정보도 좀 듣고 그 다음에 이제 부모님 어른도 좀 뵈러 가야 되는데 사실 그거보다 대구 가니까 그냥 이래저래 또 주변도 돌고 싶어서 또 주변에 답사를 좀 하고 이제 그러고 올라와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이 편집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역교론, 한국사, 중국사, 서양사, 2차 문제, 기타사 이렇게 6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4권으로 다 줄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일단 역교론 한국사하고 그 다음에 동양사라는 이름으로 거기에 기타사하고 2차 문제가 들어갔고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 서양사 끝에는 역시 기타사하고 2차 문제가 들어갔습니다. 다만 그러면 기타사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일본사하고 동남아시아사를 동양사로 붙였고 그 다음에 이슬람 서아시아사하고 아프리카 이쪽은 서양사로 붙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4권으로 다 좀 압축을 해드렸고 단원별로 뭘 넣어두었느냐 하면 이렇게 분류한 걸 넣어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보시게 되는 것에 두 번째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내용이죠. 역사교육의 내용 부분에서 그 다음에 교재가 오늘 2번째일 건데요. 그래서 페이지를 일단 다 넣어놔서 사실 여기에 있는 페이지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몇 페이지에 몇 년도 문제가 있는지를 좀 볼 수 있겠고요. 교재의 제일 끝에 가면 이렇게 다시 3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연도별로 어느 문제가 몇 페이지에 있는지 다시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찾기 쉽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제일 끝에 새기는 의도가 어쨌든 2001년도 몇 번 문제가 역교론이면 몇 페이지에 찍을 좀 빨리 찾을 수 있게 한 편리성을 갖춘 건데 요게 좀 저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이게 각 단원별로 앞에 모아놓은 게 왜 중요하냐면요. 결국은 이걸 한번 곰곰이 보시면 역사 교육의 내용이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지만 2011년도 8번 문제는 목표.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초록책의 목표가 한 단원인데 그거와 관련한 문제는 몇 문제밖에 없다? 한 문제밖에 없다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죠. 그러면 그 단원의 중요성도 판단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초록책의 이 단원이 일반적으로 역사교육의 내용인데 그 역사교육의 내용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중요하다는 거고요. 또 그걸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면 개념과 관련한 게 2문제가 나왔네. 특히 올해 문제가 나왔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개념이 그동안에 쭉 계속 많이 나왔는데 올해 나왔다면 또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볼 때 개념과 관련한 문제가 그동안 빈도수가 높지 않았어요. 그러면 올해 임용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시 나올 가능성이 좀 적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죠. 특히 여기에서 보시면 내용 선정도 도구적 중요성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의 기출이 어디에 쏠려 있다는 겁니까? 보시죠. 다 내용 조직,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는 게 기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들이 복습하실 때도 당연히 내용 조직의 방법에 집중하시는 게 맞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앞 페이지에 있는 단원별로 제일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셔서 기출에서 뭐가 자주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내용 조직 방법이 정말 매년 나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겠지만 그 내용 조직 방법이 항상 똑같은 건 아니다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때 2007년도 분야사가 나왔는데 올해 나왔네? 이 판단 쓰죠? 그럼 분야사는 다시 안 봐도 된다는 게 제 판단입니다. 이런 거는 다시 볼 이유가 없죠. 그러면 만약에 올해 내용 조직을 선생님들이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겠다고 한다면 분야사는 이 정도로 문제 나왔고 이런 식으로 장점이나 단점을 물었구나 이 판단을 해주시면 끝이고요. 그러면 집중적으로는 어디를 하는 게 좋다는 겁니까? 분야사를 제외한 내용 조직 방법을 집중적으로 보시는 게 좋죠. 그리고 이제 기출은 어쨌든 간에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 하면 3개년 동안에 문제는 다시 낼 수 없습니다. 다만 그걸 다시 내겠다라고 한다면 똑같은 주제인데 다른 걸 물어보는 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선생님들이 접근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가능하겠죠? 그래서 올해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분야사는 안 나온다는 게 일반적인 관점인데 올해 문제가 분야사라는 용어를 쓰고 단점을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내년 문제는 똑같이 나는 절대적으로 분야사 또 낼 거야 라는 교수님이 나오면 어떤 문제밖에 못 내죠? 분야사라는 용어 쓰지 못하죠?
그럼 단점 문제 냈으니까 뭐밖에 못 낸다? 분야사 장점 물어본다. 이건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내기에는 선생님들이 듣기에도 너무 쪼잔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예상을 한번 또 해 주셔도 됩니다. 어쨌든 각 단원별로 있는 가장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서 문제가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지 그 주제를 파악을 하시고 그 주제에 좀 더 집중을 해 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인 문제를 보면서 딱 한 단어 혹은 한 줄 가지고 다시 재출제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문제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하시면 전체적으로 집중해야 될 바와 그 다음에 문항별로 이것이 가능하겠구나라는 판단이 선생님들이 결합되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하여튼 올해 교재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단원별로 분류해 놓은 것과 제일 끝에 분류해 놓은 것을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 드리고, 그렇게 하시다 보면 2000년도 문제와 2001년도 문제가 실제로 누락된 걸 발견하실 겁니다. 안 넣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넣을까 생각했는데 안 넣었죠. 예를 들어서 2000년도 한국사 문제 중에서는 어느 지역의 건물을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지리 문제랑 결합된 것들이 있고 거기에 한국사 문제가 있는데요. 그건 실제로 제가 그해 시험 봤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문제가 아무리 한국사에서 지금 필요한 내용이 있을지라도 굳이 넣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2000년도 문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었느냐 하면 신간의 강령을 3가지 다 쓰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굳이 또 갖고 올 필요는 없잖아요. 어차피 다른 해에 신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2000년도와 2001년도 문제는 한 3문제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제일 끝에 색인을 보시면 여기는 2000년도 걸 아예 안 넣었죠. 근데 이제 뭐 한국사나 동양사나 서양사를 보시면 2001년도 게 아예 없을 수도 있고 그런 식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왜 없지라고 생각이 드시더라도 전혀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시죠? 그 주제가 나오는 시점 되면 제가 2000년도 문제다, 2001년도 문제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방향으로만 할 겁니다. 자, 그렇게 일단 기출문제집 구성되어 있는 걸 봐주시면서 한번 잘 봐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의도적으로 올해 임용에 나왔었던 체크카드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어쨌든 올해 시험 문제 중에서 100년 전쟁이 정말 간만에 나왔죠. 나올 때 됐다 제가 그 얘기를 한 게 한 3년 됐는데 3년 만에 이제 이 문제를 드디어 내주셨고, 특이하게 우리가 잘 안 보는 파트였었죠. 알아서 화약을 이제 냈는데, 이게 이제 제가 작년에 했었던 체크카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1, 2월부터 계속 드리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선생님들이 좀 소홀히 하시는 분도 있고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는 정말 이게 좋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거는 계속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받으시면 실제로 선생님들에게 유용하게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체크카드 나간다는 얘기 드리고요. 그러면 체크카드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지나가도 되겠죠? 전체적인 뭐 1년 커리큘럼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1, 2월부터 제가 하고 있는 건데, 1, 2월 달에는 지식에 대한 이해와 확실성을 갖추는 과정이다. 그리고 3, 4월 달은 확대하고 구조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드렸고요. 이제 5, 6월 달은 아까 앞에서 봤던 기출을 토대로 하고 변형하고 모의고사 형태로 본다. 그 다음에 7, 8월, 그 다음에 9, 10월, 11월 이렇게 진행한다는 것만 봐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크게 봤을 때 시간은 이렇게 됩니다. 수요일은, 오늘은 미리 모의고사가 없겠죠? 그러니까 오늘은 역결은 한국사를 무조건 진행하는 거고요. 대부분은 한국사가 목요일 오전까지 조금 밀립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렇게 큰 틀은 잡았어요. 큰 틀은 잡고 교과서를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정말 이렇게 되면은 거의 오전에 끝나요. 만약 이렇게 정말 깔끔하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요만큼 나간 진도만큼 교과서를 보면요 진짜 오전에 끝나거든요. 그러면 진짜 신나겠죠? 근데 그럴 일이 거의 없습니다. 한국사가 거의 이쪽으로 밀려가기 때문에 서양사가 이쪽으로 밀려가게 되고요. 그러면 교과서는 이렇게 금요일 오후에 할 가능성이 높거나, 아니면 제가 앞부분이 워낙에 많으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좀 왔다 갔다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아예 기출문제만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느 주에 가서는 금요일 확실하게 그 진도만큼 교과서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큰 틀입니다. 밀려갈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왜 목요일날 한국사 해요? 이런 질문 하지 마시고요. 이때 교과서 안 하나요?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밀려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강은 5, 6월 달에는 절대적으로 없을 겁니다. 작년에 7주 만에 끝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계획은 8주 계획이지만 그냥 작년에 7주 만에 끝났다. 그냥 이런 말씀 드리고 올해는 잘하면 8주 만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잘하면 7주 만에 끝날 수도 있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제가 강조한다고 했는데요. 피드백을 그럼 어떻게 할 거냐를 말씀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한다는 거고, 자, 요 시간 직강생 분들 잘 봐두셔야 됩니다. 3, 4월은 요 시간에 해서 1시간 드렸습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아까 A형처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1시간 반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선생님들은 실제 제가 강의를 하는 거는 10시 반부터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7월 달 되면은 10시부터입니다. 푸는 게. 그래서 이제 실제로 전공을 푸는 시간대로 옮겨가는 게 7월부터는 10시로 옮겨갈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게 옮길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직강쌤들은 그냥 수요일 날 그래도 1시간 일찍 오셔서 1시간 반 동안 풀고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풀이가 1시간 내외에 진행이 될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역결혼하고 한국사 하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사가 목요일로 넘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해설을 PPT로 했는데 그걸 PPT로 할지 엄청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을 어떻게 할지가 고민인데요. 왜냐하면 이제 3, 4월 달의 내용을 적중률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했잖아요. 그 방법은 5, 6월 달에 해설을 풍부하게 하면 돼요. 그럼 5, 6월 달에 해설을 풍부하게 하려면 PPT로는 좀 모자라지 않느냐. 그러면 다시 이제 A4 작업이나 이런 걸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이게 어차피 빠져나가는 거를 저는 이제 정말 싫어한단 말이죠. 한 3년 전부터 이게 너무너무 해설지가 빠져나가는 게 너무너무 싫어서 굉장히 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게 단톡방이고요. 그래서 해설지를 하건 PPT를 하건 간에 어쨌든 그 답은 오로지 단톡방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뜨끔하실 분들이 있을 건데요. 1년을 끊으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5, 6월 달 강의를 7월 달에 듣는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자기가 1년을 커리큘럼을 이미 신청을 했고 돈을 내놨기 때문에 그냥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 보니까 5, 6월 달 아무리 해도 단톡방 안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문제도 안 풉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답도 안 주겠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3, 4월 달까지 진행했던 단톡방 오늘부로 끝입니다. 그래서 다시 단톡방 제가 만들 거기 때문에 나는 1년 커리큘럼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저한테 또 얘기를 해 주셔야만 단톡방 새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수업 들으시는 분만 해설지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죠. 나는 진짜 처음 내 거를 처음 듣는 분이 다음 주에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그냥 카톡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쨌든 간에 모든 분들은 해설지를 받으려면 그리고 체크카드를 받으려면 저한테 카톡을 주시면 됩니다. 종권 대각입니다. JK 대각. 네, 제가 한번 이 아이디를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수능 강의할 때 강좌명이 대각국사였어요. 그래서 대각국사였어서 아이디가 이렇게 된 거예요. 대각. 네, 그래서 제 아이디가 좀 대각 007도 있고요. JK 대각도 있는데 이걸 많이 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면 체크카드도 보내드리고 해설지도 드립니다. 일단 해설지는 좀 더 풍부하게 할 생각인데 어쨌든 풍부하게 할 거면 PPT보다는 해설지 방식을 취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 해설지를 선생님들이 좀 보시게 하는 수업을 1시간 이상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그리고 3, 4월 강의하고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졌는지를 또 얘기를 하면서 선생님들이 3, 4월 강의도 내용을 떠올려 주시는 그런 방식을 취할 겁니다. 그러면 3, 4월에 들었던 분들은 2번 듣는 셈인 거고요. 안 들었던 분들은 1번 듣는 거기 때문에 기억의 차이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런 차이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5, 6월 달에 기출 모의고사 변형, 미니 모의고사도 적중이 생기게 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3, 4월의 내용으로 계속 길을 팔 거라는 거, 그걸 한번 잘 알아두시고요. 반드시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시면 자료는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말씀 드리고, 자, 요건 아까 앞에서 한 거죠. 한 번 더 부각시켜 봤고요. 역시 첨삭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거 3월 달에 했었던 건데요. 기억나시죠? 네. 3월 달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이 날 겁니다. 근데 왜 유치하게 또 3월 거 똑같이 하지? 이런 생각 하실 건데요. 5월 달에 여기에서 하나를 바꿨습니다. 혹시 뭘 바꿨을까요? 3, 4월 강의하고 5, 6월 강의의 차이는 기출이라는 주제를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문제로서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내가 모른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모르면 답을 못 쓰니까 꺾이는 마음이 더 커진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5, 6월 달에는 이 말을 바꿨습니다. 중꺾마, 절실함, 독함 그대로 가져가시되 5, 6월 달에는 요거 하나를 바꿨어요. 자, 이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모르는 것에서 답을 못 쓰면 더 답답해지기 때문에 요 말을 넣었습니다. 혹시 무슨 말인 것 같습니까? 중도에 꺾이지 않는 마음이 저 약어인데요. 약자인데 이거는 뭘까요? 중도에 꺾이는 마음이 생길 거라고 봐요. 5, 6월 달에. 그래도 행동하라는 거. 그러니까 이 두 개 차이를 한번 5, 6월 달에는 잘 생각을 해줘 보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이 두 개는 좀 얘기가 인터넷에서 많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한 개인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뭔가를 하다 보면 꺾여서 행동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그죠? 꺾이지 않는 마음이 실제로는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인지라 꺾일 때 있잖아요. 저도 편집하다가 진짜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번 집어 던진 적이 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아무도 안 보니까 던져도 좀 상관없잖아요. 막 저는 내가 잘 아는 영역이 아니면 힘들거든요. 근데 선생님들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자신 있는 영역은 공부도 잘 되지만 내가 자신 없는 영역은 아니 왜 이게 안 외워지지 하면서 계속 스트레스 받잖아요.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영역을 버려요. 잘. 자, 한국사가 어려운 분들은 세 과목보다 한국사 보는 시간이 적을 겁니다. 대부분. 서양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나머지 세 개 과목보다 서양사 공부량이 분명히 적을 거예요. 이게 이미 마음이 꺾였다는 거죠. 맞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만약에 내가 꺾인 마음 그대로였으면 아까 앞에서 나온 그 분류 작업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분류하는데 토날 것 같은 거예요. 차라리 해설 달고 그 다음에 내용 이렇게 순서 엄청 많이 바꿨어요. 작년 거하고. 진짜 그래서 순서만 가지고서도 복습이 되게끔 바꾸는 그 과정을 엄청 했는데 이거는 내용적인 고민이기 때문에 머리가 어지럽진 않았거든요. 근데 형식적인 걸 하니까 제 전문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실제로 한 5일 정도 걸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막 진짜 버리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버렸는데 버릴 수는 없잖아요. 저는 버리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수업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나 혼자 하는 거면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런 문제 있어 자고 그냥 계속 하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걸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교감을 하고 어떻게 더 기출을 통해서 점수를 올릴지를 계속 고민을 해야 되니까 토 나올 것 같더라도 그냥 버티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중요한 거는 꺾이는 마음은 어쨌든 있을 수가 있다. 꺾이지 않는 게 중요하지만 있을 수가 있다. 그래도 하라.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국사가 어렵거나 한국사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한국사가 3시간 할 때 나머지가 5시간씩 한다고 봅시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반대로 하셔야죠, 이제는. 4, 4, 4, 6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사 점수가 올라요. 서양사가 싫으셔서 공부를 3시간도 안 하시는 분들은 얘를 2배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잘 아는 거를 내리셔도 돼요. 실제로 그렇게 하시면 점수가 확 튑니다. 이거 제 말대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계속 그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수능에서 신화를 만든 것처럼 제가 선생님들에게 신화를 한번 만들어 드려볼게요. 제 방식으로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과목을 어떻게 한다? 가장
시간을 많이 투자하십시오. 아니면 전공별이 아니라 이럴 수도 있죠. 시대별로 나는 고대가 싫다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고대보다는 현대를 싫어하죠. 쭉 하다 보면 2개월 코스다, 뭐 몇 개월 코스다라고 봤을 때 2개월 코스 지책할 때 싫어하는 현대가 나오니까 더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아무리 쉬운 문제가 나와도 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시면 안 돼요. 끝에 가서 힘을 더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저도 뭐 단거리 달리기 선수였지만 단거리랑 장거리 달리기 선수의 달리는 방식은 틀립니다. 근데 모든 공통점 뭐냐 하면 마지막에 스퍼트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00m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200m 달리기 선수였는데 마지막 150m 이후에 얼마나 힘을 내느냐가 실제로 굉장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결국은 싫어하는 파트가 현대라면 현대 부분에서 이걸 또 한번 실행해 주셔야죠. 그냥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부분을 빨리빨리 지나가고 절대로 앞부분이 밀리지 않도록 하고 뒤에 가서 2배 이상으로 노력하시면 이 부분이 또 극복이 돼요. 그래서 5월 달에는 절실함 대신에 중cực 행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거는 똑같이 올해 쌤들이 요구하는 겁니다. 이거 다 진행하려면 독해야 됩니다. 독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저는 누구한테 독할 필요가 있다? 자기 자신한테.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거짓말 없이. 자기한테 가장 독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수업 틀리면 집에 가서 머리 박는다는 게 농담인 줄 아시는 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저 진짜 집에 가면 머리 박습니다. 네. 대신에 쿵쿵 소리 안 나게 뭘 갖다 대고 박아야죠. 자, 이렇게 이제 6월 달에는 중cực행을 한번 강조를 해봤고요. 30분 한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50분 걸렸네요. 자, 1시간 수업 이렇게 마치고요. 독한 마음하고 중cực 행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실제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